계엄 관련한 부서는 뭐 전 국무위원이 해도 되고 네. 또는 뭐 일반 부서처럼 네. 국방장관 통편집 내란 총리 재판 재밌게 대통령 보셨으면 이렇게 하면 구독, 좋아요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부서 문건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국방부가 해야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강의고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묻는 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강하우 실장이 가져온 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부서 문건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네. 당시. 네, 이상입니다. 보관용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예. 일단 고까지 제가 하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계엄을 결심한 그 시기가 12월 1일에서 2일이라 그랬잖아요. 12월 2일 날 원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예정돼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계엄도 없는 거로 하자고 한 거는 기억나죠? 1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일 날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2일 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예, 발의가 맞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예. 어? 예. 제가 2일 날 저녁에 그거 확인하고 예, 예. 지방 출장 갔다 와서 네. 그러니까 내일 해야 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 예, 예. 맞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이게 지금 뭐 국무위원들을 전부 그 참석 기회를 주지 않아서 뭐 심의권이 침해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이거를 정식 국무회의처럼 행안부 국무회의 담당자가 전부 알려주고 또 뭐 자세하게는 안 하더라도 안건 정도는 알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7층 국무회의장에서 만약에 정식의 국무회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100% 알려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회의 시작하기 뭐 한참 전부터 알려지고, 또 이런 회의는 저 행안부 통해서 하게 되면 일찍 연락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계엄 해제할 때 행안부에서 연락해가지고 저 국무위원들 12명인가 도착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전체 국무회의를 다 저걸 하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거 뭐냐 하고 불안해하고 동요도 생기고, 또 이러면은 뭐 국회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저 도심지라든가 이런 뭐 전국의 대도시의 주요 도심지 이런데 사람들이 몰리면은 네. 뭐 경찰뿐만 아니라 계엄이니까 군도 상당한 병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12월 1일 날 뭐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군 병력을 최소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국무회의를 오픈해서 할 수 없다. 네. 그거는 분명하게 네. 그 방침을 잡은 거 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국무회의를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식 국무회의를 했다 그랬으면 아마 계엄군 10,000명은 투입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 아니, 명까지도 그러니까- 부족할 것 같습니다. 10,000명, 이게 저 여의도 국회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광화문이라든지 또는 뭐 부산이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데 하면은 인원이 상당히 투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소수 국회 한 200~300명, 선관위 한 200~300명 요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국무회의는 꼭 거쳐야 되고, 그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그 계엄 해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 말이 저 우리 장관님하고 그 계엄을 검토하면서 나온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관위에 내가 보안 시스템 점검하러 들여보내라 그랬죠. 예. 네. 그때 그렇습니다. 장관님이 그 저기 뭐야, 그럼 이 사람들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도 해야 됩니까? 라고 네. 저한테 물으셨어요. 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길어봐야 반나절 하루면 저 야당이 지금 계엄하니 안 하니 하면서 저 국정감사 때도 막 계속 빌드업을 해서 자기네 비상 대책까지 세워놨을 텐데, 이거 아마 들어가면은 짧으면 몇 시간에 길어봐야 반나절 하루인데 사람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런 거 하지 마라. 금방 해제된다. 네. 그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저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러고 계엄 해제한 다음 날 내 전화를
장관님한테 드렸는데 뭐 여인영 사령관이 뭐 경찰에다가 누구 소재 파악 어쩌고 얘기를 한 게 언론에 났기 때문에 내가 장관님한테 전화해서 계엄 금방 해제된다고 그랬는데 주요 인사 소재 파악이라는 걸 도대체 왜 했냐고 제가 막 따져 묻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더니 계엄 해제는 하더라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동향 파악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매뉴얼대로 제가 해야 된다고. 네, 제가 좀 잘못한 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된다는 거는 예상하면서 검토한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 예, 검사 측 반대 신문할 거 있으신가요? 네. 반대 신문 하시죠. 네, 먼저 주신문 사안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아까 변호인의 질문 중에서 대통령이 11월 말경 2024년 11월 말경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2024년 12월 1일경에 이미 초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11월 말경에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이런 말을 한 건가요? 아, 그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년 11월 24일 날 그때가 아마 주말이었을 겁니다. 주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님께서 잠깐 찾으셔 올라갔는데 이 거대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참 폐악질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평상시의 시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돼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그날의 시국에 관련된 말씀은 굉장히 강도가 다른 날보다 높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것은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좀 평상시에 걱정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위험 수위가 지금 높아졌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비상계엄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느끼는 감이 대통령께서 이거 혹시라도 비상계엄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혹시 비상계엄을 하시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그 대통령님과 이 대화를 마치고 와서 제가 뭐가 필요한가 고민을 해서 했던 게 이제 세 가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가 계엄 선포문, 두 번째가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 포고령. 이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초안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염두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염두 판단을 하고 있는 차에 그게 24일입니다. 26일, 27일, 28일 그 사이에 퇴청하시고 나서 저하고 이제 차담을 하시면서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중앙지검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장인데 어떻게 헌법기관장을 이렇게 탄핵을 시킨다는 얘기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명의 그 국무위원들 주요 인사들 탄핵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냐. 도대체 이건 해도 너무하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이 거대 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말씀을 꽤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혹시 계엄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 그걸 좀 살펴보시고 좀 챙겨봐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26일, 27일, 28일 그 사이에 한 두 번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염두 판단했던 것을 기록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초안을 준비한 게 이제 그때 이제 30일까지 초안을 준비했고 그러고 나서 1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오전 중에 찾으신 것 같은데 오전 중에 찾아서 올라갔더니 감사원장 탄핵,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탄핵,
포함해가지고 22건의 그 탄핵과 관련해서 이거는 그 국정을 아예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뿐만이 아니고 또 그때 한참 뭐가 있었냐면 그 특정인을 수사하는 그 판검사들 다수의 판검사를 탄핵하고 탄핵 급박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시면서 그것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도대체 사법부가 어떻게 제대로 판결을 하고 사법부가 어떻게 조사를 하냐. 특정인을 수사하고 재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탄핵하고 탄핵 급박하면 사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겠냐. 이거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참 이건 정말 더 이상 이건 두고 볼 수 없다. 또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 더 이게 기름을 퍼부은 게 바로 그 이 참 초유의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그 예산 삭감도 참 그냥 뭐 다른 어떤 예산 삭감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 돌봄 정인 예산. 잠깐만요. 예, 지금 물어보신 거는 네.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신 네, 거는 그래서 아니고. 간단하게 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 예산. 잠깐만. 여기 먼저 그다음- 질문하신 분이 중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예. 그러면은 요약하면은 그 11월 24일 주말에 대통령이 불러서 가서 대통령의 말을 듣고 혹시 계엄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11월 24일 11월 24일. 네네네. 관저에서 있었던 네. 일인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26일경부터 28일경 사이에 말씀을 나누시면서 초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그런 혹시 계엄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대화는 어디에서 나눈 건가요? 관저에서. 이것도 다 관저에서 네. 있었던 대청하시면 제가 관저까지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그 대청하시고 나서 아마 관저에서 네. 차담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요 변호인이 질문한 12월 1일 오전에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단합문, 포고령을 준비할 수 있냐라고 물은 거는 이것도 관저인가요? 예, 아니 관저에서 맞습니다. 관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1일에 그렇게 질문하신 거는 네, 제가 초안 준비가 돼 있는 걸 모르시고 네,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냐? 네. 그러면은 이제 초안이 이미 있어서 보고했다고 하셨는데 그 네. 자리에서 바로 보고가 됐나요? 예, 제가 올라갈 때 네. 12월 1일 날 찾으셔서 올라갈 때 혹시 몰라가지고 초안 네. 준비된 걸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초안이 준비돼 있는데 혹시 뭐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봅시다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12월 1일 오전에는 어떤 일 때문에 증인을 불렀나요? 12월 1일이요? 오전에. 12월 1일 날. 오전에. 그러니까 12월 1일 날은 왜냐면은 증인이 총안을 들고 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부른 이제 목적을 알고 들고 간 건가요? 아니죠. 그때 이제 분위기가 네. 굉장히 그 좀 시국 자체가 안 좋았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회에 걸친 탄핵, 그것도 불법적인 탄핵이지 않습니까? 네. 탄핵 요건도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탄핵을 통해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또 다수의 판검사님들을 다 탄핵 또는 탄핵 급박을 해가지고 사법부 기능을 훼손시키고 또 아이 돌봄 예산, 그 다음에 또 청년 일자리 예산, 거기다 또 우리 군의 초급 간부들 수당과 봉급 인상 예산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증인 것들 입장에서는 11월 26일에서 28일경 사이에 피고인이 혹시 계엄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를 한 2회 정도 말을 했기 때문에 초안을 준비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1월 26일에서 28일경 사이에는 조만간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네, 그런 어떤 조만간 할 수 있겠다 이거보다도 하실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신문 5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그 핵심 국무위원과 먼저 논의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12월 1일경에 네네. 이미 그때.
그러면 그 핵심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서 지금 외교, 통일, 행안, 법무부 장관을 네. 뽑잖아요. 네. 이 외교부, 통일부, 행안부, 법무부로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계엄과 연계가 있는, 계엄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부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관련이 들어서 있나요? 계엄을 하게 되면 외교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네. 계엄하게 되면 국내에 어떤 주재하고 있는 그런 외교관님들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국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외교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이죠. 통일부는요? 통일부는 남북 관계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부른 것이고요. 국방은 당연히 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행안부. 행안부는 또 당연히 이 계엄을 하게 되면 이런 행안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에서의 행안부의 특별한 질서 역할이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을 이용해서, 경찰력을 이용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란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치안 유지, 이런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이 행안부 장관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군이 하지만 군이 나서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법무부 장관을 부른 이유는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법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 조언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교부, 통일부, 행안부, 법무부 장관을 핵심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부르기로 12월 1일부터 논의가 됐던 건가요? 예, 그때 대충 대통령께서 지침 주실 때 이런 어떤 관련된 핵심 인원들은 좀 미리 와서 좀 토의를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네, 말 막아서 미안한데요.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그렇게 예, 피고인 네. 예, 마치고 나서 나중에. 네. 그 13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몇 시경쯤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뭐 소집 지시하려고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담화문 발표 기준 2-3시간 전에 먼저 핵심 국무위원과 토의하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그 토의가 마칠 때쯤 소집하기로 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그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한 시간은 10시로 정해졌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시를 기준으로 2-3시간 전에 핵심 국무위원 먼저 토의를 하고 아니요. 12-3시간 전에 소집을 시켜서 네. 토의를 하는 거니까 네. 시간은 정확히 언제쯤 들어올지는 모르죠.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가능한 인원은 대략 담화문 발표 기준으로 언제쯤 소집할 예정이셨어요? 그때 이제 염두로 판단했던 것은 1시간 전쯤으로 네. 판단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시간 전에 21시경에. 소집 통지를 하기로요. 아니 21시경에는 일단 정족수가 모여서 이 국무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대통령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논의가 진지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 것이죠. 21시경에 토의를 할 예정이었으면 소집은 먼저 해도 됐던 거 아닌가요? 소집 통지는? 아니요.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주요 핵심 필수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토의를 하시잖아요. 그 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 장관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그래 뭐 계엄하지 말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러면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중간에 할 필요는 하는 건 안 맞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님의 결심이 어느 정도 선 상태에서 해야죠. 한다 하는 결심이 섰을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의가 마무리될 때쯤 그렇죠, 소집 그렇죠. 통지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가능한 인원을 소집하자고
소집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 가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빨리 올 수 있는 그렇죠. 국무위원들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주거지 등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그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빨리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현재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거지도 중요하지만 주거지하고 현재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고려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문 33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적 제약과 연락 가능 여부 등 현실적 이유를 고려해서 불렀다고 대답하셨는데 실제로 소집을 통지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판교 백현동이었습니다. 백현동에서 소집 통지를 받고 급히 출발했다고 하고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소집 통지를 받고 오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로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거는 연락하신 분들이 판단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능 여부 이 추가적으로 소집 가능한 국무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통지를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빨리 오실 수 있는 분을 기준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한 반대 신문 예. 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 있는 1130번은 아 이거는 원래 오늘 증인 증거 신청하려고 했던 예. 건데 이거는 그러면 제시하지 않고 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18시경 피고인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나고 같은 날 19시 46분경 피고인 김정환, 박종준과 함께 대통령실로 복귀한 사실이 있죠. 몇 시에 복귀? 19시 46분경 복귀한 사실이 있죠. 예. 그 당시에 그 대통령실 CCTV를 보면 증인이 노란 서류 봉투를 소지한 채 직무실로 들어간 게 확인되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봉투는 뭐 들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그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줄 지시사항 서류가 들어 있었나요? 그거하고 참고 자료도 있고 막 그랬을 겁니다. 정확하게 뭐 제가 그러면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이 지시사항 같은 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성된 것인가요? 그 참고 자료나 국무위원들한테 줄 지시사항. 그거는 12월 2일인가 뭐 잘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 개헌과 관련해서 저 장관들하고 이렇게 협조할 일들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저 장관이 저한테 장관님 알아서 판단해서 그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그 메모를 해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 김정환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집무실에서 A4 용지를 갖고 나왔는데 그 A4 용지에 대해서 특검에서 김정환이 대통령님이 누구누구를 부르라고 적어주셔서 그것을 들고 나온 것이고 행안부 장관, 통일부 장관 정도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보안 손님으로 모시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셨고 달리 국무회의 때문에 소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국무위원들에게 그냥 급한 일로 부르신다고만 연락을 돌렸다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김정환에게 이 국무위원 이름이 적힌 A4 용지를 건네주는 걸 보았나요? 당시 그 제가 집무실에서? 본 기억은 없습니다. 본 기억이 없어요? 네. 그 피고인이 처음에 그 핵심 국무위원 소집할 때 핵심 국무위원만 먼저 소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핵심 국무위원 소집하라고 피고인이 김정환에게 A4 용지에 그 국무위원 이름을 적어줬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세요? 뒤에 건 생략하시죠. 네. 뭐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네. 다 생략하고 3-1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국무위원 중에 이상민, 박성재 장관이 먼저 핵심 국무위원으로 소집되었는데 이상민에게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박성재에게는 체포 대상자 출국 금지 및 구치소 확인 등 지시를 위해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먼저 소집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이런 문건을 전해준 사실이 있나요? 이상민과 박성재? 없습니다. 생략하고 4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소집 통지를 한 국무위원들, 핵심 국무위원들 먼저 네, 소집하셨잖아요. 네. 핵심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은 사전에 고지하진 않았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은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국무회의임을 알게 된 건가요? 다시 한번. 핵심 국무위원들도 네.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에 아마 그랬을 도착한 겁니다. 이후에야 네, 국무회의라고 알았던 그랬을 건가요? 겁니다. 조금 전에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네.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전 단수 관련해서 네. 뭐 얘기했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단전 단수 관련해서 제가 그 행안부 장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거기에 메모를 해서 준 적도 없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실제로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게 임무 수행이 됐다 그러면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임무를 그 수행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행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네. 뭐 증인은 준 적 없다고 했으니까 네. 지금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네. 5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2024년 12월 3일 21시 9분경 조태열, 김영호, 이상민, 박성재, 조태용, 한덕수가 그 연결 출입문을 통해서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순차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조태열은 손에 A4 용지로 보이는 문건 소지하고 있었고 조태용도 A4 용지 소지하고 있었고 한덕수도 손에 A4 용지 크기의 문건 2부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각 국무위원들이 소집한 A4 용지는 뭔가요? 글쎄 뭘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구나마 협조할 사항을 준 것 같고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라고 준 것으로 기억납니다. 협조 사항의 내용은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러면 각 국무위원들에게 필요한 협조 내용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계속해서 집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집무실 안에서는 그 당시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었나요? 그 핵심 네, 국무위원들 있을 때. 국무위원들 오셨을 때요. 네. 구체적으로 뭐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그 정말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관련해서 뭐 오늘 증언과 관련해서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이 자리에 하셔도 되는 나중에 의견 서면으로 내시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그다음에는 오늘 증인신문 했고 저희가 지난번에 채택한 증인은 오늘 신문은 마쳤고요. 지난번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저희가 뭐 보류했던 증인들이 있는데 뭐 그 증인들은 그냥 철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대경, 김민수 증인은 철회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분은 뭐 오늘도 나온 얘기지만 주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쨌든 증인들 간에 뭐 모순되는 내용이나 뭔가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높은 거에 대한 뭐 주장 같은 거는 정리해서 내시면 저희가 참고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증거 신청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지금 그 18일자 의견서 3번 거기는 지금 한 19건 19건 증거 신청 의견을 내신 게 있고 그다음에 3월 20일자에는 한 8건 정도 뭐 CCTV 영상 포함해서 증거 신청 의견 내신 게 있는데 오늘 뭐 좀 정리해서 뭐 목록이라도 갖고 오셨네요. 예, 목록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존에 나왔던 의견서에 있는 거 다 정리해서 네. 내실 것만 정리한 거죠? 네. 예, 그러면 기존에 번호 이어서 순번 1111부터 1137까지 요거는 뭐 판결도 있고 한데 일단 어떻게 증거 의견은 오늘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고 검토가 필요한 거는 예,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CCTV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CCTV 영상 1130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CCTV 영상은 지난번에 증거로 낸 지금 실황소 조사서 네.
그 영상입니다. 그 영상인 네. 거죠? 네. 예. 이게 아마 비밀이 해제가 돼서 네. 지금은 제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인데, 근데 그 실황 조사 외에 이 영상이 뭐 꼭 이렇게 검찰 측에서 필요하신 건가요? 이걸? 그 실황조사서는 이제 말로 설명돼 예,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보면 이해가 빠르실까 아, 해가지고 영상을 그렇군요. 증거로 신청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예, 예. 집무실과 그 대회의실을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국무위원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오. 많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뭐 영상에 뭐 소리가 네.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수량 조사하고 비교해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뭐 영상 보면 알 수 네. 있다는 것이고 네. 저희가 이 부분은 근데 나중에 혹시 이제 증거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다 봐야 돼. 아니 발췌 이거 그 허락해 주시면은 네. 중요 부분만 그러니까. 발췌해서 예. 재생하도록 이게 지금 하겠습니다. 영상상으로는 시간이 시작이 12월 3일 뭐 한 오후 6시 뭐 이쯤부터 예, 시작해요. 시장 조사에 있는 대로 네. 그 다음 날까지 있는데 네. 지금 이거를 낸 주요한 그 입증 취지는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국민의 것처럼 심의권 관련- 침해니까 네. 그 부분만 한 예. 장만 9시 반이나 뭐 이때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이제 검찰이 본인들이 유리한 자료를 내는 거니까요. 가능하면 뭐 증거조사 하는데 한 30분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 네, 그러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검찰은 심의권이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그 부분 네.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 증거 의견은 요 지금 오늘 증거로 내신 그 것들은 나중에 그럼 변호인들이 한번 열람 뭐 복사하셔가지고 보신 다음에 뭐 의견을 좀 미리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뭐 혹시 부동이 되면은 진정선대를 위해서 뭐 따로 증거조사가 더 추가로 필요한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따로 없죠. 예, 만약에 뭐 부동이 하더라도 그냥 저희가 판단하면 네. 되고,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다 보니까 뭐 판결문 그렇다 치고 지금 공수처가 그 사건 수리한 수리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건 구성명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1115가 12월 5일자로 이렇게 직권남용하고 내란죄 뭐 고발 사건 수리했다는 뭐 이런 수리서 그다음에 고발장 뭐 이런 게 쭉 나온 것 같은데. 예, 이 부분도 뭐 그러면 변호인 보시고 나중에 의견을 예, 저희 주시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구체적 내용이 밝혀주시-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증거 의견 요거 이제 검찰도 요거 외에는 더 내실 증거는 없습니까? 네, 이걸로 정리하면 없습니다. 됩니까? 네. 예, 예. 그러면 변호인 측은 요 증거 의견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절차상으로는 뭐 증심은 마쳤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다음 기일에 뭐 요 증거조사 증거 의견에 따라서 뭐 증거조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최종 변론하고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 정도 하면 될까요? 저번에 한 가지 좀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월 3일 날 공수처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뭐 특검이 주장하는 제 3차 저지서에서 수색이 중지가 됐고 그 자리에서 박종중 처장이 공수처에 수색 중지 확인서를 이번에 저기 의견서에 쓰신 거. 예예예 써줬다고 또 진술도 했고 이렇게 받았었는데 근데 제가 수사 기록까지 좀 봤는데 수사 기록에도 수색 중지 확인서가 없고 증거 기록도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특검 측에 성명을 좀 구해주시면은 만약에 있으시면은 저희가 가서 등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호인 의견서에 아마 기재된 내용 중에 네. 뭐 수색 중지 뭐 정확한 제목명이 수색 맞는지 중지 모르겠지만 확인서입니다. 수색 중지 확인서라는 예 취지로 그러니까 공수처가 요구해서 박준 처장이 정호 썼습니다. 청와장이 써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뭐 공수처가 뭐 받았다는 취지니까 혹시 그거 확인 가능하면 한번. 열람하고 싶으시다는 건가요? 등사 예 네. 근데 이게 기록에 저희 있는 기록에 건지. 있는지도 그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기록을 봤는데 지금 증거는 네, 당연히 안 나온 네, 증거는 증거는 당연히 안 저희가 나왔으니까 네. 기록에 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아마 되는데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예, 내일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네. 그거는 따로 한번 연락을 하셔서 예. 뭐 있다 그러면 열람 복사하시고 만약에 특검 측에 없다 그러면 근데 이게 없을 수가 이유는- 없을 수가 있지 않나요? 없지 않나요? 이게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성된 근데 공수처가 넘겨주지 않았으면 또 공문 아니, 서류인데 이게 지금 그죠? 사건 번호가 여러 개여서 네. 아마 그래서 이 사건 번호에 없는 재판장님, 그런 건데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고. 네. 사실 그 압수수색 이런 거 이제 뭐 정당 건물이라든지 뭐 국회
그 저 의원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뭐 셔터 내리고 뭐 완전히 거부해서 검찰에서 결국은 그냥 할 수 없이 못 하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공직방해라고 의율 해본 적도 없는데 예, 그거는 조금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자기들이 저는 이제 관저에 그날 있었지만 자기들이 이정문까지만 와서 이렇게 확인만 하고 가게 하면 일단 철수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 저 서류를 써준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과정에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자기들이 철수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에도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일수록 오히려 정식의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데 저희는 이 비상계엄이 금방 해제될 거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금방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다른 저 계엄과 달리 이 계엄이 장기간 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거면은 당연히 병력 투입을 뭐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10배, 100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정식의 국무회의를 하지만 아니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병력 투입을 더 하고 더 혼란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필요한 메시지만 정확하게 내면 되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게 마치 무슨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니까 정식의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 그 저 판결의 논리는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그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병력이 만약에 많이 투입이 됐다고 그랬을 때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느냐. 그런 상황을 좀 예. 같이 겸해서 나중에 봐주시기를 한 번에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진행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가지만 다음 더- 기일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오늘 그 증인으로 나온 이진아 증인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다른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들이랑 계속 산반되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증언을 좀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다른 증인들은 이진아 본부장이 작성해서 이진아 본부장에게 작성을 했고 또 이진아 본부장이 작성해서 예하 그 각 경호처 각 부서에 전파를 했다고 증언까지 다 했는데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방어 계획과 관련돼서도 나머지 사람들은 오지 못하도록 하고 방어의 전문가인 경비안전본부장을 통해서 관저 계획도 준비를 했다고 증언을 하는데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부하 직원을 통해서 또는 부하 직원이 알아서 다 했다. 오늘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증언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사실관계 확정, 그러니까 대체 관저 경비를 1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누가 과연 그거를 작성을 하고 정확하게 했는지는 한 번 더 경비안전본부장 아까 부하 직원이 한 명 뭐 다 했다고 하니까 바로 밑에 부하 직원 한 명만 좀 불러서 한번 한기를 한번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그 증인 신문을 한 명에 예. 대해서만 좀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결국은 그 이진아 증인 증언의 뭐 신빙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신빙성도 신빙성인데 그 일단 이진아 증인이 1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관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이 박종준 처장의 증언인데 자신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서나 자기가 그런 걸 작성했고 그 작성한 것도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예. 회의 때 들어 작성했다고 하는데 아까 뭐 그런 취지로 1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도 박종준 처장의 증언에 따르면 업무를 대부분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다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모든 것들을 이광우가 다 준비를 하고 김성훈이 다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박종준 처장이랑 같이 이렇게 공소장이 기재가 돼 있고 또 공범으로 또 몰려서 마찬가지로 재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공동피고인으로서. 따라서 과연 그 준비를 누가 했는지 계획을 누가 세웠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그다음에 그 당시에 김성훈과 이광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경비안전본부에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중에 한 명을 좀 불러서 한 번이라도 좀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예, 말씀 취지는 알겠고 예. 그 부분은 말씀처럼 지금
뭐 증인들 증언이 뭐 일부 달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은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뭐 그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뭐 공수평 방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피고인이 기소가 된 상태니까 이제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행을 직접 하거나 뭐 지시해서 같이 공모해서 이제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뭐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실제 그 행위를 누가 주로 했느냐,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진아가 뭐 그런 TF를 중심으로 실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 차장이나 뭐 본부장 경비 본부장이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요소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증언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주장을 통해서 뭐 누구의 주장이든 합리적인 이제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뭐 차이나는 진술이나 이런 걸 부각시켜서 뭐 주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하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로- 하고 예. 참고로 하나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 문제인데요. 그때 그 1심에서 사실은 그 탄핵 증거로 그 원래 증언 내용 부인한 증거들을 전부 그 받아들였었습니다. 예. 사실은 탄핵 증거는 진술을 탄핵할 진술을 특정해야 되고, 증거도 마찬가지로 탄핵 증거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의견서도 내겠지만 예.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 입증 문제라든지 예, 증거 예. 책임에 그 대해서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1심에서도 그것 때문에 변론 제기하고 그 탄핵 증거 받아도 증거조사 한 걸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뭐 판결에는 당연히 이제 탄핵 증거 그 자체가 증거로는 뭐 유죄 증거는 아니니까 기재는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제 주로 유죄가 인정된 그 공소사실은 이제 법정 증언이 이제 증거로 쓰인 걸로 보이고요. 개 중에 아마 검찰이 낸 그 작년 12월 며칠자인가 그 검찰이 낸 의견서에 보니까 그 의견서에 이렇게 탄핵 증거라고 표시를 하고, 요 뭐 수사기관의 진술 때문에 이 법정 증언은 뭐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을 해놓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1심에서 유죄로 이렇게 인정한 법정 증언 중에 뭐 어떤 부분이 결국 탄핵 이 내용 부인한 조서가 탄핵 증거로 나오는 바람에 뭐 예를 들어서 법정 증언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다. 그래서 부당하다. 뭐 그런 거는 뭐 말씀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 측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일단 좀 특정은 돼 있거든요. 그 의견서에 보면.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변호인도 찝어서 주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발언 허용하지 않으니까 앉으세요. 예, 예, 앉으시고. 예. 지금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다음 기일에는 그러면 검찰이 오늘 신청한 증거 목록 낸 그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기일이 언제 할지 좀 더 얘기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거 증거 조사 마치고 그 다음에 최종 변론 듣고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일단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는 뭐 오전부터 하더니 그렇게 하고요. 오늘 제가 잠깐만 좀 성명을 뭐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요 화면에는 그냥 뭐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오늘 답변 듣고 필요하면 공판조사에 남길 거고요. 안 그러면은 그냥 오늘 제가 말로 할 테니까 제가 답변을 꼭 그 듣고자 하는 거는 나중에 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헌법 80조 불수초 특권 때문에 일단 공수처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도 없다. 그리고 내란죄는 뭐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제 위법하다. 그 주장은 있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 이제 수사했다고 해도, 수사하면서 이제 내란죄를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내란죄는 직권남용죄하고 관련성이 없다.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게 변호인 주장이고, 두 번째는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위법하다. 그런 주장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수처법 27조에 의하면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뭐 공소권 없음하거나 범죄 인정 안 됨의 불교적 결정을 해야 하고, 그 불교적 결정을 하면 27조에 의해서 관련 범죄의 내란죄는 대법에 이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수사한 것이 또 위법하다. 그런 주장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크게 대별을 하면 이렇게 수사권 없다는 주장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보다 보니까 검찰이 낸 25년 12월 6일자 특검 그 의견서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그 262, 263면을 보면 이게 2017년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피고인이 그 수사팀장으로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이 낸 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해 가지고 탄핵 결정 이전에 수사를 마치고 이렇게 대검에 이첩했다는 그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는 탄핵 이전에 이미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끝내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검찰이 자료를 낸 건데 그게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못했고,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도 저희가 그러니까 공범들 예를 들어서 그 뇌물을 제공한 측,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조사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뇌물죄 수사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 근데 글쎄 뭐 공범 예를 들어서 뭐 직권남용에 공범이 있어서 그 공범을 조사한 거야 그건 할 수 없는데 예. 그래서 대통령에 그거를 지금 대해서 뭐 저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대통령을 저 조사하거나 저 그런 거는 예. 안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네. 특검이 의견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뭐 왜냐하면 저희 생각은 이거거든요. 대통령이 퇴직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공범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증거 보존 정도 차원의 그 저 수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뭐 직권남용이든 뭐 뇌물이든 그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강제 수사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체포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조사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변호인한테 얘기했지만 뭐 처음에는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다가 뭐 못 조사하려고 받겠다. 하신 거네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조사를 저 받을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뭐 한번 생각해 보자 했다가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조사 제가 이거를 지금 네. 뭐 물어보는 취지는 네. 지금 변호인은 시종 일관 어쨌든 대통령은 불소 특권 때문에 수사조차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주장의 취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수사라는 제가 게 다시 한번 이겁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증거 보존의 어떤 뭐 이런 거라면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저 강제 수사라든지 뭐 체포, 압수수색 본인이 자발적으로 받겠다고 하지 않는 거를 뭐 강제로 막 부른다거나 예.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예 저희도 그래서 대검에 보내고 정리해서 결국은 중앙지검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정리가 의견서로 되시면 한번 네. 정리해서 정리가 내겠습니다. 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특검에서 주장하는 게 있는 거에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 입장이 어떤 것인가, 피고인 측 입장이 어떤 것인가 뭐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국무회의는 지금 이번에 이제 의견서에서 9시경에 하기로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9시에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9시에 국무회의를 했다는 것은 종전에도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명확하게 주장을 이제 국무회의를 네. 좀 일찍 하려고 하다가 그 저 총리하고 외교부 장관이 자꾸 이렇게 이의 제기를 많이 해서 그거 설명하다가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도 또 30분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지금 어쨌든 저희가 성명을 구했더니만 네. 12월 3일 9시경에 국무회의를 하기로 예정을 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한 말씀하시는데 10시에 근데 그 대국민 주장 담화- 자체를 수사기관이나 1심에서 한 적은 없으시죠? 글쎄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조사 119 사건에서 증언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한번 네. 119 아, 사건의 그래요? 증인신문 조사 한번 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늦어졌다. 예. 이거죠? 네, 근데 좀 지금은- 일찍 하려고 했다 이거. 지금은 우리 공수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제 네. 뭐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이제 개최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이제 그 중요한 하나의 그 판단 요소로 지금 검찰을 주장하고 또 1심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위 말하는 주요 핵심 국무위원 5명
피고인하고 김용현 장관 외에 5명을 이제 불렀던 것이고, 근데 5명 가지고는 당연히 개의 정족수가 안 돼서 추가로 부르긴 했는데, 근데 보니까 추가로 부른 건 9시 이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9시 하려고 했는데 9시 이후에 부른 아니, 거는 그러니까 또 그게 그게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총리도 늦게 왔고요. 네. 다 그러니까 한 8시쯤 와서 얘기 한 10분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쭉 하려고 하다가 전반적으로 이게 늦어졌습니다. 예. 또 뭐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네, 바람에 회식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취지로. 네, 행사가 있어서 늦게 온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증인 신문 때도 그 저희가 질의를 했듯이 그 답변을 했듯이 9시 경으로 염두는 되고 있었지만 계속 논의가 더 길어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9시 반에 대국민 담화를 하려고 그러다 10시로 늦춰졌다가 다시 10시 반으로 또 늦춰진 거거든요. 계속 그 늦어진 부분도 겁니다. 뭐 필요하면 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한독수 그 피고인이 재판받은 그 사건의 이제 증인신문 조서가 뭐 우리 사건에는 증 1109호로 나와 있긴 한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피고인 녹취서에는 이제 한독수 그 당시 충무총리가 국무 얘기를 했더니만 어쨌든 피고인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이기 때문에 꼭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독수 그 당시 국무총리가 이제 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하긴 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그게 증언이 어떤 의미인지는 뭐 아까 증인이 네. 잠깐 설명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에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 국무회의를 하려고 지금 계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엄 그 선포문을 장관이 작성해서 다 돌리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를 안 한다면 국무위원을 못하러 부르며 그러니까 한독수 국무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고인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통상의 국무회의라면 그런 걸 할 필요 없다는 에. 얘기지. 아니 이미 국무회의에 올릴 계엄 선포문을 다 작성해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려고 했고, 만약에 그거 할 필요 없으면 아니 한독수 총리도 부를 필요 없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들었다고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제가 아니, 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질문을 드린 제가 것이고. 헌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1월 3일 체포영장 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고도 주장 취지만 그냥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냥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된다는 것이 결국은 체포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는 건데, 위법하다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외에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통상의 그 경우에 뭐 수사권이 있다 없다가 이렇게 다퉈지는 경우는 통상은 이제 그렇게 되면 정식 절차에서 뭐 예를 들어 체포 적부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해당 재판의 본안 재판 절차에서 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뭐 정상적인 어떤 절차, 일반적인 절차로 보이는데, 지금 뭐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에 의하면은 이제 피고인 측이 결국 공무집행 방해가 된 것은 이제 피고인 판단에는 그 부분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응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결국 응하지 않아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그거 아니라 관련해서 네. 그 관련해서 뭐 아시겠지만 검찰청법이 22년 5월에도 개정이 되면서 왜 검찰이 수사권이 이제 2대 범죄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이후에도 검찰이 수사만 하면 뭐 수사받는 사람들이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막 논란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뭐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받는 사람이 그 2대 범죄에 뭐 수사권이 포함이 안 된다 해서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뭐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걸로 뭐 결국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뭐 정식의 절차가 아니고 조사받는 피의자가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약간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는데. 예. 저희가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 헌법상 가장 뭐 기초적인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근데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권한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는 그냥 정말로 이제 그 국가 기관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고 사실 예.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형사적으로 근데 이제 처벌한다는 거는 어쨌거나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일단 법원이 영장을 또 발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구속이 됐죠. 네. 구속이 됐는데 공직방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보다도 지금 여기서는 증인 신문을 직접 못 들어보셨지만 1심에서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의 그 증언 그 증인 신문 조서 이렇게 다 보시면은 이미 경호처에서 법률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자기네가 저지는 못한다. 그러나 여기는 경호구역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얼마든지 이거는 저 수색은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법률 검토를 이미 법무관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저 일정문에서부터 여기 들어오는 거는 이게 경호구역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영장도 없이 그냥 밀고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그래서 나가라고 그 하는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 네네.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계속 이제 무단침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하고 있는 그 취지가 결국은 지금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제한되는 건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이지 않습니까? 예, 110조에 이제 그 결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피고인 측에서 무단 침입이라고 주장하는 그 취지는 그러면은 결국 110조 행정소송법 110조 그 2항에서 있는 이게 결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닙니다. 취지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 일정문에서 지금 여기 대체한 지역까지는 예. 영장이 아예 없는 데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색영장에 기재가 되지 않은 집원에게 아니, 했기 그럼 때문에 예, 그 예, 주장 그냥 들어온 그 겁니다. 주장에 예, 그러면 예, 그냥 들어왔으면 예.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은 일단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뭐 허락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군사시설 자기들도 이정문까지만 아니, 물론 이제 확인하고 그 지금 가겠다고 한 거예요. 위법하는 주장 중에 그것도 포함은 돼 있죠. 네, 수색 포함되어 영장에, 있습니다. 네네. 추락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집원에서 수색 예, 행위를 예, 했다. 예, 그러니까 포함되어 자기들은 그게 있습니다. 수색이 아니고 그냥 지나온 거라는데 예. 지나온 거든 뭐 두리번 거렸든 간에 형사소송법 110조 2항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 이거는 그러면 그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특검이나 제1심 판단은 뭐냐면은 110조, 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지 않는 법이나 무조건 허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또 인신 구속과 관련된 체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거는 뭘 전제로 하냐면 이게 영장 집행이익이다. 영장에 나와 있는 집원에서 적법한 영장 집행인데 그 영장 집행을 그런 식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 만약에 특검의 주장이 그렇다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그 110조, 111조 예외 사유가 안 된다. 그다음에 또 군사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에서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또 특검에서는 주장하기를 그건 영장 집행이 아니고 또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그 것이다라고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판단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무단침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취지가 그럼 결국은 뭐 지금 얘기한 그 해당 집원에 영장에 예. 해당 집원이 없는 것을 수색행위했다는 것뿐만 예. 아니라 형사소송법 110조 2항 그다음에 또 군사기지법 9조 1항의 허가도 이제 없었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 형사소송법 110조 2항의 그 책임자의 승낙이나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수처가 그 승낙을 요구는 공문으로 이제 했잖아요.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증 3호증에 보면 요청을 했는데요. 네, 요청을 했는데 승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박종준 그 경호처장의 증인 신문조서 보면 본인은 허락할 생각이 없었다. 예. 그거는 맞죠. 예, 당연히 허락도 하지 않았고 그럼 이제 예, 거기서 말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원도 없고 거기는 아예 영장도 없기 때문에 영장 그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1심이 이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2심은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1심이 그렇게 판단해서 유죄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은 뭐냐면은 그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판단 전제는 영장에 기재된 집원 안에서 수색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는 저희가 또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장에 기재된 그 범위 안에서는 그러면 예, 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뭐 이 그걸 사건에서 별도로 관계없다는 다투기는 하겠지만은 음. 뭐 그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저희가
또 뭐 저희 주장이 막 뭐 저거 하자 그 법률적 다투기는 합니다. 예. 다투기는 한데 다만 저희가 주로 다투는 거는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곳에서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제 말은 그 주장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1심의 판단은 그 부분은 백수조 이양이 국가한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게 지금 1심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1심의 비춰서 예. 좀 주장을 좀 정리해 달라는 네, 그런 재판장님. 취지입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백신조의 국계한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사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적법하다 위법하다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책임자의 승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자의 승낙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책임자의 승낙이 사후적으로 뭔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언정 책임자의 사전적 승낙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는 위법하다는 것이 책임자는 일단 핵심입니다. 거부한 건 맞습니다. 네, 거부한 것이 맞기 때문에 예. 사실 압수수색을 못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이제, 않을까. 이제 거부한 것이 이제 정당한지 여부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장을 거기에 맞춰서 정리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서 이걸 거부했는데 그거를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형사범죄로 다룬다는 거는 그거는 좀 상식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 법상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일반적인 경우에 대통령은 내란죄라도 현직 대통령은 또 조사할 수는 있잖아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뭐 직권남용은 못하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만약에 그 내란죄 조사를 위해서 어떠한 강제 수사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 경호처장이나 책임자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마디 하면 더 이상 강제 수사를 못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는 그냥 체포에 응하고 사실상 들어갔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물론인데, 첫 번째만 지금 기소가 된 네, 거니까. 첫 번째 논란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제가 그런 거 논란을 잠재우고 더 이상 충돌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재판부가 들어간 요구하는 거죠. 것은 그 저기 12월 30일자 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그 주장하는 그 취지를 조금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거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예, 예. 그렇게 정확히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1심 판단에 그 판단한 것에 비춰서 어떤 부분이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좀 예, 그렇게 그렇게 좀 정리해 달라. 그런 예, 말씀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저희가 다음 기일을 정해야 되는데 다음 기일을 정해서 아까 말씀처럼 검찰 증거조사하고 이제 최종 변론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게 좀 많아서 저희가 미리 잡았던 지금 그 일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신청을 내셨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 그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니까 4월 1일, 3일, 6일이 다 그 관련 사건에 아마 그날은 증거 조사만 하나 보죠? 증인신문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증거 조사만 진행됩니다. 30일 날 먼저 특검이 증거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3일 동안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수가 50건 정도 되는데 그 사건 기록이 증거 조사를 특검에서 한 개일 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적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만 80건 거의 100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증거 조사가 아마 제 생각에는 30일 하루에 다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일이 잡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 또 마찬가지로 그 특검에서 증거 조사를 하면은 저희도 특검의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을 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저희가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그때 다 몰아서 진술을 좀 하라고 해서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과 또 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또 다 저희는 진술을 해야 돼서 마지막 기일에 하루 정도는 좀 뭐 오후라도 뭐 이렇게 좀 지금 검찰은 그 네. 진행상을 잘 모르시죠? 이적죄 그거는 혹시 재판이 근데 잘 모르시죠? 그 30일 날은 하루 종일 되어 있는데요. 30일은 하루 종일이고 예, 나머지는 오전에 2시간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4월 1일 30일은 저희 기일이 아니고요. 예. 4월 1일, 3일, 6일은 예. 10시 그럼 15분에 잡혀 있는데 그걸 취소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이어서 3일 동안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예. 저희는 지금 2시에 잡은 거고 그래서 저희 맞습니다. 생각은 한 4월 1일, 3일은 그렇다고 치고 4월 6일 오후 2시 정도는 혹시 이쪽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하고 그쪽에 좀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제 그쪽에 좀 변경 신청을 내서 예. 4월 6일 오후는
요 재판을 좀 진행. 저희 쭉 이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이 그때 이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 찾아봤더니 그 사건은 지금 계속 그렇게 기일이 잡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1심 사건을 좀 먼저 좀 끝마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